1896년 2월 한양으로 들어오는 성문 앞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무리 나라는 명령이라도 난 못해. 차라리 내 몸을 자르면 자랐지 이 상태로 절대로 안 된다 이놈들아. 당시 단발령이 내려졌던 것이다. 명분은 백성들의 위생과 편안한 활동을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아이고 내 머리. 아이고. 아니 이 사람 이건 청사고 뭐고 경치잖아. 우리 어서 가서 단발령이 내려지고 한양의 물가가 폭등을 했으니 행여 상투가 잘릴까 지방 상인들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었다. 단발령이 목숨까지 앗아가는 사태가 발생했으니 경북 안동에서는 아들의 상투가 잘린 것을 비관하여 목을 매는 아버지도 있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해서 머리카락 한 올도 소중하게 여겼던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이 단발령은 효의 근본을 흔드는 아주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이 단발령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구미 열강들이 이미 공사관을 설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양력을 사용하는 이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쓰는 음력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고종에게 아주 양력을 사용하라고 강압에 가까운 건의를 하게 됐고 결국 고종은 그 건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양력 1896년 1월 1일 외국 공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고종은 세 가지 조칙을 발표한다. 단발령과 함께 이미 부분적으로 사용하던 양력을 공식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연호를 양력을 세운다는 뜻으로 건양이라 정한 것이었다. 음력 1895년 11월 17일의 일이었다. 요일의 사용은 양력 반포보다 앞서 시작되었으니 요일의 개념을 보급한 것은 천주교였다. 천주교의 요일이란 예배드리는 날을 표시하기 위한 것. 따라서 요일 이름도 처음엔 예배일, 예배이, 예배삼, 예배사로 표시했다. 그러던 것이 1890년대 들어 일본의 영향으로 지금의 월화수목으로 바뀌게 된 것인데, 요일 개념의 인식이 부족했던 그때 관원들은 일요일에 쉴 것을 강령으로 정했고 일부 백성들에게도 이를 적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얼른 거두라니까. 글쎄 국상이 난 것도 아닌데 왜 장사를 걷냐고. 낸들 알아. 나라에서 일요일 날엔 장사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시키는 대로 하는 게지. 일요일에 장사를 하지 말라니 대체 일요일이 뭐요? 에? 낸들 알아?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니까. 젠장 무슨 날짜 이름 묻혀가지고 설랑? 아이고 나 못 접어. 나 못 접는다고. 좋아, 후회들 하지 말라고. 종로 보부상인들에게 일요일에 장사를 쉬라는 것이었는데 요일이 뭔지조차 모르던 상인들에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일요일은 원래 기독교 문화권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 사회는 쉬는 날, 일하는 날 이게 따로 없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왜 쉬어야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양력이네 요일이네 하는 것에 아주 혼란스러웠던 그 즈음에 또 하나 새로운 이 시간 제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하루가 24시간이지만은 당시만 해도 하루는 12시간이었습니다. 자축인묘 이렇게 12간지의 이름을 따서 12시간으로 나눴던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 자시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리고 축시는 새벽 1시부터 3시, 그리고 인시는 3시부터 5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시간이
100년 전에 1시간이었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쓰는 말 중에요. 그 100년 전에 쓰던 시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정과 정오 이런 것들입니다. 즉 자정은 자시의 정 한가운데 즉 밤 12시를 말하는 것이고 정오는 오정 그러니까 오시의 정 한가운데 낮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오전 오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시의 전과 후라고 그래서 오전 오후가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이런 시계는 일부 상류계층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계가 없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머니, 벌써 아침이요? 아니요. 더 자. 첫 닭이요. 안즉 자시밖에 안 됐어. 그렇게 시계가 없을 때는 어머니 왜야? 저 다 굴었어? 그러나요? 그래. 오늘 쳤다 굴었다 그러면 이제 자시로구나. 닭이란 것이 그 묘하거든 맹물이거든요. 밤새 있다가도 벌써 자시가 되면은 끄ጭ 하고 닭이 우요. 아이고, 이걸 어쩐다냐? 아니, 뭔 놈의 잠을 이렇게 잤다냐? 아이, 인나라. 어여, 새벽을 이루러 가야지. 너도 있나? 동창에 햇살이 비추면 하루 일과가 시작되었고 낮 시간을 가늠하는 시계는 열십자를 그리고 가운데 막대기를 꽂는 것. 그림자의 길이로 시간을 짐작했다. 를 보니까 점심때 되려면 더 기다리면 되는데? 정오를 알리는 또 하나의 시계는 바로 낮닭 소리. 점심때도 오정닭이 울지. 조용하게 울지 닭이. 그때 닭은 정직해. 지금 닭과 달라. 담장 위에 올라가서 해를 치고 닭이 딱 울면 점심 먹자 그러는 거야. 밤에는 달의 위치로 시간을 알았다. 해와 달, 자연의 흐름이 곧 시계였다. 이렇게 조선 사람들의 생활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몇 시 몇 분이지 라면서 시간을 확인해야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전차와 철도의 개통이었습니다. 처음 전차가 개통됐을 때 이 신기한 전차를 구경하기 위해서 무려 5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서울 인구가 20만인 것을 감안하면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전차는요, 정류장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손을 들면 세워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도는 전차와 달랐습니다. 이 기차는 정해진 장소, 그러니까 역에서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고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예전의 이 기차 시간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자시 축시가 아닌 7시 13분, 9시 11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차를 타려면 몇 시 몇 분이란 서구식 시간 개념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정확한 시간 개념이 없던 탓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철도가 개통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인천항에 외국 함정이 들어와 고관대작들을 초청한 것인데 대감 나으리들 인천까지 쇠송아지를 이용키로 하셨다. 그런데 기차에 오르시자 문제가 터졌으니 출발 시각 두세 시간 전에 차에 오르신 대감이 즉시 기차를 출발시키라 호령하시는 통에 차장은 그저 전전긍긍 진땀을 뺐다는데 100년 전 쇠송아지에 얽힌 이 일화는 1922년 동명이란 잡지에 기록돼 있다. 내가 쇠송아지를 탔으니 이제 출발시켜라 이렇게 호통을 쳤다는 이 나으리들. 근데 이 나으리들도 궁중으로 출퇴근을 하셨을 텐데
이렇듯 시간 개념이 없는 나으리들이 어떻게 출퇴근을 하셨을까요? 이 조선시대 궁중에서는요, 해시계 그리고 물시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관원들의 출근 시간이 되면은 이 시계에 맞춰서 북을 쳐서 출근 시간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관원들의 출퇴근 시간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 관원들의 근무 시간을 보면은 이 봄, 여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그리고 여름부터는 더우니까 이 4시간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에서 길어야 6시간이었으니까 참 정말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이렇듯 이 전통적 시간 개념과 서구식 시간 개념 사이에서 혼란을 겪던 이 시절, 이 또 한 가지 이 근대적 시간 개념을 확산시킨 것 하나는 바로 서양식 교육기관, 학교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은 1885년 설립된 배제학당, 뒤를 이어 유경공원과 이화학당이 세워졌다. 서양식 건물에서 서양인 교사들이 영어와 수학 등을 가르치던 이들 학교는 수업 시간은 물론 식사와 취침 시간까지 교칙으로 정해놓고 학생들의 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학생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상호 6점 기상, 7점 아침 식사, 12점 점심, 오후 6점 저녁. 그리고 학습 시간은 하루 6시간으로 정한다. 기상, 식사 시간,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시간을 관리하는 교육 방식은 기존의 서당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서당 다닐 때는 지각이라고 뭐 그렇게 뭐 몇 분거 정하는 걸 안 왔다 그렇지나 정확하지 않으니까 조금 듣는 건 다 눈 감아주고 또 좀 후하지. 당시 공립학교인 유경공원의 학생 절반은 30이 넘은 관원들이 많았다. 이 학생들의 등교 풍경을 보면 지필목과 타구까지 든 하인을 앞세우고 등교를 했다는데, 시작 시간이 되어도 학생들의 걸음은 마냥 느긋하기만 했고. 아이고 이거 이제 오시는가? 예. 그래 집안은 더 편안하시고. 덕분에 서당 시절처럼 잠시 인사나 나눌 양이었는데, 어떻게 김공께서도 잘 지내십니까? 아이, 덕분에. 들어오세요 빨리. 자 들어가십시오. 그러세나. 정확한 시작 시간이 없는 서당식 교육에 길들어 있던 학생들은 이처럼 서양인 교사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앞서 유경공원의 교칙에서도 보셨지만은 그 당시 이 시간을 얘기할 때는 몇 시 몇 분이 아니라 몇 점, 또 9점, 뭐 10점, 10점 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몇 시 몇 분이라는 시간 개념도 없었고 또 시계도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확한 시간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귀했던 시계를 일반 대중들이 접하게 된 것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가 본격화되면서부터였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 조약이 체결되면서 일제의 통치가 본격화되었다. 그때 일본이 조선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 중에 하나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역이나 병원, 우체국 등에 시계탑을 세우는 것. 시계를 통해 근대적 시간 개념을 보급하고 식민지 국민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리고 보통학교를 설립해 시간과 규율에 익숙한 공장 노동자를 길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일제시대 시간을 알렸던 또 하나의 시계는 오포. 1906년부터 정오에 포를 쏘아 시간을 알렸던 오포는 1922년 미일 군축회의 결과로 폐지된다. 그 후 관공서에서 부는 정오 사이렌이 오포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사이렌 소리를 여전히 오포라 불렀다. 그때는 시간 개념보다도 그 오포, 정오에 부는 그 오포, 경찰서에서 오포를 보니까 그것 보고 아마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때 서민들은
소리가 어떻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죠. 항일투쟁의 물결이 거세어지던 1930년대 일본은 내선일체란 미명하에 조선 말살 정책과 함께 대륙 침략을 위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 조선은 병력과 전쟁 물자 조달을 위한 생산기지로 전락하고 있었다. 조선에서 생산된 쌀의 40% 이상이 일본으로 실려가는가 하면 조선인 노동자들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하루 13시간 이상의 노동을 견뎌야 했다. 공장에서도 한국인 노동자들의 시간 착취는 계속되었으니 어린 여공들은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는 혹독한 노동을 견디다 못해 공장을 탈출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시간표에 의한 그 규율화된 그런 노동, 그다음에 휴식 시간과 노동 시간의 엄격한 그 적용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동시에 표준화된 방식으로 통제를 하고요. 휴식 시간 같은 경우에 그 한국인의 특히 음식 문화와 연결돼 가지고 예를 들어 국물을 한국 노동자들이 많이 먹을 때 국물을 맡게 되면 화장실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못 오게 한다거나. 1945년 8월 15일 끝내 일본은 패망했고 조선은 광복을 맞았다. 감격 어린 조선 독립의 소식을 처음 전해준 것은 라디오였다. 드디어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만세 행렬이 물결친 것은 2, 3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인구가 2천만이었는데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인구는 불과 30만. 그러다 보니까 지방 구석구석까지 소식이 전해지는데 며칠이 걸렸던 겁니다. 지금이야 라디오야 뭐 기본이고 텔레비전 수상기도 1000만 대가 넘은 지 이미 오래된 일 아닙니까? 지금은 이 지구 저편에서 벌어지는 뉴스나 스포츠 중계도 동시에 우리 안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흔해진 것은 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거 시계인데요. 이 4, 50년 전만 해도 이 회중시계 부자나 역장님이나 차던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시계라는 것이 초등학교 다니는 꼬마들까지도 갖는 그런 물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계의 값은 얼마나 어떻게 변해온 것일까요? 1669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혼천시계는 천체를 관측하는 혼천이에 자축인묘, 시간을 나타내는 폐와 시간에 맞춰 종을 치는 타종장치를 결합시켜 놓았는데 1930년대 인천 김성수 선생이 당시 기와집 한 채의 값을 주고 산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에 서양식 시계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개항기 이후 조선에 들어오는 선교사와 외교관들이 한두 개씩 가지고 오면서부터였다. 그러다 보니 시계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부와 지위의 상징일 수밖에 없었다. 괴종시계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경. 어느 돈 많은 시골 유지댁에서는 마루에 2-3개씩 걸어놓고 경제력을 과시하기도 했다는데 마을 사람들은 괴종시계에 있던 부잣집에 시간을 물으러 다녔다고 한다. 아이 다가 뭐야. 이제 한 부락에 시계 있는 사람이 일본 시대 때는 한 동네 한 2집이나 3집 그렇지. 우리 동네. 당시 손목시계는 모던보이, 모던걸의 상징이었으니 애인에게 시계 사줄 능력이 없으면 남자구실 못한다는 풍자 만화가 실리기도 했다. 서민들에겐 시계 하나 가져보는 것이 아직도 꿈 같은 일이었다. 당시 시계가 값어치 있는 물건이었다는 것은 윤봉길 의사의 일화에서도 나타나 있다. 1932년 거사를 위해 상해의 홍구공원으로 떠날 준비를 하던 윤봉길 의사는 김구 선생에게 서로의 시계를 바꾸자고 제의했다.
윤희사가 먼저 제의를 했어요. 또 이제 거사를 떠나가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이거 몇 시간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시계는 6원짜리고 선생님 시계는 3원짜리지만 제가 미치지만 이걸 교환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바꾼 거지요. 우리 역사상 가장 멋진 시계가 아닐까. 시계가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6.25를 거치면서였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시계가 암시장을 통해 거래되었던 것인데, 그러나 시계는 여전히 비싼 물건이었다. 그리고 뭐 옛날에 시계는 잘 싼 집이나 시계 만질까 6.25 나기 전만 해도 아주 부잣집 아들나 시계 찾고 말까 할 것이 뭐 우리 3등 인생은 시계 구경도 못했어요 옛날에는. 그 처음으로 시계 가졌을 때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서울 와가지고 시계를 샀는데 야 이걸 고향에 가가지고 한번 차고 이러고 다니고 싶은 구형이 굴뚝 한데 50년대 들어서 신문 사회면을 큼직하게 장식한 시계 밀수 사건들이 터졌다. 그중엔 국회의원이 연루된 대규모 밀수 사건까지 있었는데, 그 후로도 시계 밀수 사건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산 시계가 태어난 것은 1965년이었다. 그리고 70년대에 들자 자동시계며 야광시계, 방수시계, 태양전지시계 등 다양한 시계가 유행 따라 생겨나고 사라져갔다. 60, 70년대 시계는 주머니 얇은 대학생들에게 비상금 역할을 해주기도 했다. 술집에서 음식점에서 돈이 모자랄 때면 시계를 풀어 맡기는 것은 그즈음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그 시절 시계는 꽤 값나가는 물건이었던 것이다. 그럼 요즘 시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시계가 많이 줄었죠 옛날. 옛날에는 주로 시계였었는데 지금은 국산 시계 이런 거 뭐 다 팔라고 하면 1,000원, 2,000원도 안 주고 아주 고급 시계는 우리가 가짜가 많아서 그것도 곤란하고 우리가 감배를 못 오고 또 고급 시계 가져온 사람 흙이 드물고요. 뭐 카메라 한번 구경하세요. 요즘 전당포 금고에서는 시계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대신 금붙이나 전자카메라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라이터도 있고 뭐 주로. 시계는 이제 길거리 리어커 행상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집 한 채 값하던 시계가 이제는 불과 몇천 원만 주면은 살 수 있는 뭐 그런 물건이 됐으니까 참 세상이 변해도 많이도 변했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뭐 어찌 이 시계의 가치뿐입니까? 불과 5, 60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을 할 때 이렇게들 말했습니다. 한 두서너 시경에 만나지. 또는 말이죠. 뭐 이따 저녁 먹고 건너와.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한 5분만 늦어보십시오. 매너가 없느니 또는 무슨 신용이 없네. 그야말로 온갖 비난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간관념이 이렇게 달랐던 겁니다. 또 우리의 시간관념을 빗댄 그런 유행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50년대에는요. 이 코리안 타임이 유행을 했죠. 또 요즘 와서 많이 얘기되는 거는 바로 빨리빨리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말들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비가 와도 체면을 위해서 절대로 뛰어서는 안 된다는 양반. 전통적인 한국인의 의식 속에서 가볍고 빠른 몸놀림은 경박스럽다고 흉잡히는 일이었다. 바로 그 양반의 습성이 남아서일까? 신문기사에는 국회의원 지각 등원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해방되고 생겼죠, 물론. 그리고 아마 미국 사람들이 그 말을 시작했나 봐요. 한국 사람들하고 모임을 하자면 늘 늦게 오니까 이게 코리안 타임입니까? 뭐 이렇게 아주 놀리느라고 한 것이 하나의 유행어가 돼가지고 그저 코리안 타임 어쩔 수 있나 이런 말들을 많이 했지만은 그게 우리에 대한 모욕이죠.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 자체가. 많은 것을 바꿔 놓은 6.25는 한국인의 시간관념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피난민 대열에 서서 배급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시절 배급을 놓치지 않으려면 한 발자국이라도 빨리 가서 앞줄에 서야 했다. 남들보다 행동이 빨라야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던 시절 빨리빨리는 생존의 문제였기에 사람들은 늘 조급해했다. 6.25 객군이 또 빈털터리 시집갈 때 뭐 조금 해가지고 간 거 또 내버리고 1.4 때 또 피난 가고 그리고 빈손으로 또 서울 올라와서 자식을 낳기 시작하면서 이날이 때까지 살았으니 마음속에는 항시 급하고 바쁘고 그런 거죠 뭐. 제3공화국의 선결 과제는 빈곤 퇴치. 경제개발 5개년 계획들이 연이어 세워졌고 정한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속도전이 시작됐다.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완공된 것을 자랑하고 있었고 70년대 정부는 새마을 운동의 깃발을 높였고 의식을 개혁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산에 박차를 가하던 그 시절 한국 노동자들은 평균 노동시간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었으니 장시간 노동 덕분에 비약적 수출 증가와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1억 불 수출을 달성한 지 10여 년 만에 100억 불 고지를 점령한 1970년대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실감케 해준 시기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예천과 영주 등 경상북도 북부지방에도 들러 80년대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한 목표를 정하고 기간 내에 달성하는 성과 위주의 정책은 8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신도시 건설과 주택 200만 호 건설 등 어마어마한 건설 사업이 동시에 벌어졌고 짧은 시간에 한국은 나날이 다른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서두름의 미덕은 엄청난 결과를 불러왔다. 속도전을 자랑하며 빠른 시간에 건설되었던 건물과 다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회 전반 곳곳에서 균열의 소리가 들려오면서 우리는 자성의 시간을 맞게 된 것이다. 근데 한국인은 한동안 한강변에 기적을 이루었다 그런 민족인데 그래 오죽 빨리빨리 해서 이만큼 건설을 했었겠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천재적이기도 하고 뭐 대단한 국민인 건 사실인데 그러면서 무슨 나쁜 습관이 붙었는가 하면은 빨리 하기만 하면 된다. 독일 사람들은 이 속담에서부터 있어요. 뭐 gut Ding will Weile haben. 좋은 것이 오래 걸리게 마련이다. 뭐 이런 속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식이 어떤 물건이라든가 어떤 작업이라든가 이것을 좀 오래 천천히 해가면서 할수록 결국은 길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나 빨리빨리를 외치는 한국 사람들. 그런데 이 빨리빨리가 한국 경제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빨리빨리를 외치는 우리들이 과연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이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은 9시 뉴스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어쨌거나 비약적 경제 발전을 이룩한 80년대 우리 생활에 또 한 번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10대나 20대에게는 기억조차도 없는 이 통행금지, 이 제도가 해제된 것이었습니다. 통행금지요? 방범대원 딱짝짝짝 막대기
나무 막대기 2개 부딪히면서 다니던 그 생각이 나는데요. 통행금지가 있을 때는 뭐 그 시간이 될까봐 다들 전전긍긍해서 밤에들 나가다니지 못했지. 집에 안 돌아가도 되니까 친구들하고 밤늦게까지 술 먹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자유스러운 분위기는 좋았어요. 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 지금은 1980년 1월 6일 새벽 0시 역사에 기록될 시간입니다. 36년 4개월이란 긴 세월 동안 갇혀있던 통금 4시간이 이제 그 오랜 사슬을 풀고 완전한 하루로서 새로운 살아 숨쉬기 시작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생활을 지배했던 통행금지. 그 통행금지는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데 비숍 여사는 당시 통행금지의 풍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처음 본 한국의 거리에는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이 온통 남자들 뿐이었다. 그런데 저녁 8시 종을 치면 거리의 풍경은 바뀐다. 남자들은 사라지고 온통 여자들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남자들은 통행이 금지되었으니 남자들 중에 술락군과 맹인들만 통행이 허락되었다. 다시 파루가 울리면 그 많은 여자들이 들어가고 거리는 삽시간에 다시 남자들로 채워졌다. 거봐, 내가 통금 시간 넘길 거라 그랬지? 한 잔만 더 하더니. 통금 시간은 연인들에게 좋은 핑계거리였다. 뭐 어쨌거나 약속한 대로 데려다 주잖아. 가자. 통행금지 됐겠다. 자취방이겠다. 하룻밤 재워주겠지. 아주 방금전에 어떡해. 어떡하지? 막방 도망가야지. 야, 빨리 도망가. 난처함을 벗어나기 위한 묘기 또한 백출했는데 똑바로 서. 에이, 이런. 아유, 아저씨 죄송해요. 저기 우리 집이 바로 요 집이거든요. 아가씨 집이라고? 예. 그럼 들어가서 확인해. 아저씨. 사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상갓집에 다녀오는 길이거든요. 상갓집은 무슨 놈의 상갓집? 딴청 부르지 말고 갑시다. 아저씨. 이렇게 걸리는 날엔 꼼짝없이 파출소에서 하룻밤을 지내야만 했다. 근대적 의미의 통행금지가 실시된 것은 1937년 일제가 전시체제를 선포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해방과 더불어 통금도 해제되는가 싶었는데 미 군정이 들어서며 1945년 11월 1일부터 다시 통금을 실시하게 된다. 통행금지 시간은 밤 12시에서부터 새벽 4시까지. 이 제도가 82년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통행이 금지된 심야 시간에도 방송은 계속되고 있었으니 매일 방송을 하면서 그렇다고 집에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심야 방송 담당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다녔던 걸까? 그 야간 통행증이 무슨 특권층이 갖는 것 같은, 그래서 야간 통행증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좀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때 그런 시절이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누구나 다 그냥 지구인이면은 자기가 생애 갖고 태어난 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자유인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어떤 정부 힘에 의해서 12시부터 4시까지는 우리 생애에 할당된 시간인데도 꼼짝 못하는 시간이었으니까. 통금이 사라진 거리에는 새로운 밤의 생활 문화가 피어났다. 밤을 새워 장사하는 포장마차를 비롯해 심야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 생겨났다. 24시간 편의점, 심야극장, 비디오방 등 현란한 네온 사인이 밤거리의 모습을 바꾸었다.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루 4시간의 자유를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통행금지가 해제된 지 이제 17년 됐습니다. 이 통금이 없어지면서 우리 생활 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시간 제도가 바뀌면은 우리 생활 모습도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얘기를 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달력입니다. 이 달력이라는 것이 요즘이야 뭐 날짜를 보거나
아니면은 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런데 100년 전만 해도요, 이 달력은 아무나 만들 수도 없고 또 아무나 가질 수도 없는 그런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동지사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중국에서 달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가져오는 달력은 모두 100부. 조선 왕실은 달력을 만들어 놓고도 동지사가 도착할 때까지 달력을 나눠줄 수 없었으니 달력을 만드는 것은 중국 황제만의 고유한 권한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제국 이후 우리도 독자적인 달력을 만드는데 고종 황제 때 궁중에서 발간된 명시력은 양력을 함께 표시한 달력이었다. 순종 때는 융희라는 연호로 학부 편집국에서 달력을 발간하였고 일제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조선 총독부에서 달력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지난 100년간 연호 또한 수많은 변화를 거쳤다. 일제시대에는 일왕의 연호가 사용되었고 해방이 되자 임시정부에서 사용하던 단기를 공식 연호로 쓰게 된다. 그러나 서기도 함께 사용되었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서기를 공식적인 연호로 채택하게 된다. 바뀔 때마다 정신적으로 장난하고 헷갈리지. 나는 지금도 단기를 사문 써와서 내 머릿속에 늘 단기가 젖어 있다고. 단기 4332년 이렇게.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책력은 현대적 모습으로 바뀌어 전해오고 있지만 5, 60년대 달력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모든 것이 부족하던 시절 묵은 달력은 책을 싸는 데도 쓰였고 달력 속 예쁜 배우 사진은 꿈 많은 소녀의 책상머리를 장식하기도 했다. 그뿐인가 종이 한 장도 귀하던 그때 훌륭한 화장지 역할까지 했다. 이제 달력이란 돈만 있으면 아무나 찍어낼 수 있는 것. 요즘 달력의 가장 큰 용도는 광고요. 달력 발행 부스는 그 해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 장사로서는 싼 물건이 많이 이제 불어났고 요 고급하는다가 주력이 이렇게 되면 수입면에서 많이 수입면으로서는 아마 25%는 30%는 줄어드는 겁니다. 한국의 달력엔 서양의 달력과 다른 부분이 있다. 각각의 날짜에 해당하는 12지신 동문이 표시되어 있으니 날짜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관념은 이 12지신 동물이 무엇냐에 따라 각 날들의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날짜의 성질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태어난 달과 날짜가 그 사람의 사주팔자, 즉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다. 6월 7일 기유날 강날이다 이 말이요. 월기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국인들의 마음속엔 아직도 전통적 시간관념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이른바 삼합길일이었습니다. 길이를 택해서 결혼이나 이사 등을 하려는 사람들로 전국의 예식장과 아파트 단지 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부산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집안 대소사를 모두 좋은 날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이 정월달 말날, 즉 자축, 인묘, 진사, 오, 이 오의 말날 장을 담근다던가 또는 손 없는 날 이사를 간다던가. 하지만 요새는 그렇게 일일이 날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시간을 아껴 쓰지 않으면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1분 1초라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점점 더 바빠집니다. 도대체 요즘 우리는 얼마나 바쁘게 사는 걸까요? 도시의 하루는 늘 분주하다. 1분 1초가 소중한 것이니 서두르지 않는 것은 후퇴하는 것이며 낭비하는 것.
게으른 것이 결코 미덕이 될 수 없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인다. 그러다 보니 바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시테크, 초테크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는데 시테크니 뭐 초테크니 말도 왜 나오느냐면은 옛날에는 시간 단위로 움직이다가 그다음에 분 단위로 움직이다가 요새 초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이게 전화요금도 초 단위로, 컴퓨터 작업도 다 초 단위로 찍히 나온다고요. 일상생활에 초 단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경쟁력도 생기고 그다음번에 생산성 부가치 다 나온다. 세월이 가고 세대가 젊어질수록 시간에 대한 감각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음악도 춤도 빠른 템포가 유행을 하고 퀵칼라 퀵서비스, 즉석 복권, 즉석 우동, 즉석과 퀵이 붙는 상품이 불티나게 팔린다. 이렇게 세상은 더욱 속도를 더해가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뉴 코리안 타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은 스피드와 타이밍, 그 다음번에 빨리빨리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도 중요하다.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서두름이라고 하는 거하고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둘을 좀 구별하고 싶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시간에 쫓겨 사는 거고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을 자기가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자기가 관리하려 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에 의해서 쫓기기 때문에 서두르게 되고 빨리빨리를 얘기하게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하게 살려면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사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100년 전에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장정의 걸음으로 무려 15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15일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불과 몇 시간이면 부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4일은 우리가 버는 셈인데요. 요즘 어떻습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아마 100년 전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요즘 우리의 생활은 너무너무 바빠졌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말이죠. 과연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21세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모두 다 같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